모난돌이 정맞는다는 우리 속담 있죠? 튀지 말고 남들 하는 대로 사는 게 좋다 뭐 이런 뜻인데, 사실 남들 하는 대로만 살면 별 탈 없이 살 수는 있을 겁니다. 반대로 남들 안 하는 짓만 골라 하면 괴짜나 꼴통 취급을 받기 쉽죠. 그러나 정작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사람들은 바로 이 꼴통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역사에 이름을 남길 정도가 되려면 꼴통짓을 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꼴통짓을 해야 될 텐데, 단지 남들이 다 동쪽으로 다닐 때 지 혼자 잘났다고 서쪽으로 삥 돌아가는 것 하나만으로 영원히 이름을 남긴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콜룸부스입니다. 어릴 때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들어본 이름이죠. 신대륙을 발견한 위대한 개척자, 혼자서 대항해 시대의 서막을 연 영웅이라고 존경을 받았던 콜룸부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나니 아메리카 원주민 학살의 장본인, 유럽 제국주의의 시초가 된 원흉이라며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콜룸부스는 대체 왜 꼴통처럼 서쪽으로 갔는지 이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콜룸부스는 1451년 8월에서 10월 사이 이태리 반도에 있는 상업도시 국가 제노바에서 양모 직공일을 하는 도미니코 콜룸부스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이게 정설이긴 한데 사실은 포르투갈의 왕족이라느니 몰락한 귀족 집안 출신이라느니 심지어 크리스토퍼 콜룸부스라는 이름조차도 본명인지 확신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을 정도로 수수께끼 같은 인물입니다. 죽을 때 아들들이 우리 집안 진짜 이름이 뭐냐고 물어도 끝까지 입을 열지 않고 죽었다고도 하죠. 당시 제노바는 지중해를 무대로 삼아 동서무역을 통해 부를 쌓은 나라였는데, 이러한 나라에서 태어난 콜룸부스가 뱃사람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콜룸부스는 일찌감치 영국이나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등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풍부한 항해 경험을 쌓습니다. 그러다가 1476년 콜룸부스가 탄 제노바 상선이 북유럽을 오가다가 프랑스 해적의 공격을 받아 침몰하게 되는데, 이때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져 리스본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운명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당시 리스본을 수도로 하고 있던 포르투갈은 이베리아 반도에서도 제일 서쪽에 위치해서 유럽에서는 약간 촌동네 취급을 받던 나라였습니다. 이태리계 도시국가들이 지중해를 오가며 인도의 향신료 따위를 수입해다가 수천 배씩 바가지 씌워서 빗자루로 아주 그냥 돈을 쓸어 담을 때 같이 숟가락 얹고 싶었는데, 일단 머니까 팔이 안 닿아요. 전혀 혜택을 못 받습니다. 목이 좋아야 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왔겠죠. 그렇다고 손가락만 빨 수 없었던 포르투갈은 그래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하면서 아예 아프리카를 삥 돌아서 인도로 갈 생각을 합니다. 아프리카라는 대륙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으나 남쪽 끝까지는 못 가봤는데 여길 돌아서 가면 인도에 닿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한 거죠. 마침 당시 포르투갈 왕가에는 콜룸부스 한 세대 전에 엔리꼬라는 역마살 제대로 낀 왕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왕위에는 관심이 없고 코에 바닷바람이 이빨에 들어가서 틈만 나면 부하들을 데리고 바다로 나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왕이 뭐 좀 시키려고 하면 벌써 배 타고 나가고 없어요. 왕자부터 이러니 온 나라가 새로운 항로를 찾아 떠나는 모험이 넘치는 분위기였던 겁니다. 욕심 많고 야망이 넘치고 좀이 쑤시던 콜룸부스한테는 딱이었죠. 그래서 눌러 살게 되는데, 여자 잘 꼬시는 재주마저 갖춘 콜룸부스는 아니나 다를까 필리파 무니지라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사실은 한물 살짝 가긴 했지만 귀족인데다가 여전히 큰 배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선장 겸 주지사 페레스렐로의 딸이었던 겁니다. 이미 이걸로 인생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콜룸부스는 야망이 컸던지라 이 정도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콜룸부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이 생긴 것과는 다르게 사실은 이 사진조차도 콜룸부스가 맞는 건지 학자들도 모른다고는 하네요. 근데 이분이 아주 엄청난 책벌레였다고 합니다. 콜룸부스가 이때 사모은 책 중에 약 500여 권이 아직까지도 스페인에 남아있다고 할 정도니까요. 마침 이 즈음에는 독일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금속 인쇄술이 개발되면서 책들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일일이 필사하느라 책 한 권 나오는데 한두 달 걸렸다면 이제는 일주일 만에 수백 권이 쏟아지게 된 거죠. 이러한 인쇄술 덕에 터진 정보 폭발 시대에 편승해서 책벌레 콜룸부스는 다양한 지식을 습득합니다. 콜룸부스가 읽었던 책들 중에는 당시로서는 최신 과학 지식이 담겨있는 책들이 많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콜룸부스는 얼리 어답터의 지식인이었네요. 짜집기 논문 하나 쓴 것 없지만. 이때 콜룸부스가 어느 정도까지 탐독을 했냐면 당대의 지리학자 토스카넬리와 서신 교환까지 합니다. 책 읽다가 궁금한 게 생기면 당장 편지를 써서 물어본 거죠. 이 토스카넬리라는 분의 이론은 지구는 둥그니까 서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결국 삥 돌아 원점으로 돌아온다, 뭐 이런 건데, 콜룸부스는 이 이론에 아주 매료됩니다. 콜룸부스 가슴에 불을 지핀 책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그 유명한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거의 해리포터 시리즈급으로 전 유럽 베스트셀러였던 동방견문록을 읽고 유럽 곳곳의 한량들, 좋게 말해 모험가들은 너도나도 중국이나 황금의 땅 지팡구, 지금의 일본이죠. 여기로 가서 한몫 잡아야겠다는 꿈을 꾸는데 콜럼버스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콜럼버스가 다른 점이 있었다면 당시 대다수 항해가들처럼 아프리카를 돌아가는 게 아닌 아무도 가볼 생각조차 하지 않던 서쪽 대서양을 넘어야겠다고 생각한 점입니다.